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교사 홍지혜입니다. 자, 100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펭수도 잘하는 꼼꼼하게 손 씻기. 바깥 공기가 나를 유혹해도 좀 이겨내시고, 기침할 때는 여러분의 솜의 끝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 사용을 습관화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차 안에도 손소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 항상 손소독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 소독부터 한답니다. 그리고 혹시나 머리카락에도 무언가가 묻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로 씻어서 코로나19 안전지대를 꼭 만들어 놓는답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학교에 뵙고 싶은 마음으로 다 함께 지키도록 해요. 자, 그리고 수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 가려면 12일 정도가 남았어요. 만약에 3월부터 정상 개학을 했다면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주 5일, 그래서 총 일주일에 33시간 정도 학교 생활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벌써 3주가 훌쩍 지났으니 약 100시간 정도의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학습의 공백을 메꾸고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의 특성에 맞춰 수업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눈을 보고 표정을 살피면서 수업을 할 수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근데 우리에겐 중요한 댓글창이 있어요. 그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업과 관련된 댓글, 바른말, 고운말 댓글, 하트 뿅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잘할 수 있죠? 자, 감독님 저 좀 비춰주세요.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야. 어때요? 선생님이 오늘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마음이 울적했나 봐요. 그래서 염색도 하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화장도 조금, 눈화장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턱 리프팅도 좀 한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짜잔! 선생님 얼굴이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할 수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할 수업의 내용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무엇을 하기로 했었죠? 저번 시간에 예고를 했었는데. 미술 수업을 하는데 팝아트, 오, 팝아트를 알고 있네요. 자화상입니다. 그렇죠.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업은 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유, 그걸 다 알고 있다니 너무 예쁜데요. 자, 먼저 수업을 바로 진행하면 우리가 또 재미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실제 경험한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엄마를 발견한 8살의 지혜, 8살의 지혜의 감정 상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셔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선생님 목소리 좀 바꿀게요. 자,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갓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처럼 꽃이 피려고 하는 따스했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때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학교를 지내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등나무 밑에서 교과서를 보며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짙은 카키색의 점퍼를 입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어떤 한 성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공부 열심히 하네. 그는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저는 해맑은 표정으로
네, 숙제를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아저씨는 저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집에는 언제 가니? 지혜는 아저씨 얼굴을 보지 않고 또다시 대답을 했어요. 숙제 다 하고 가려고 해요. 그렇구나. 집은 어디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 주소는 기억이 안 나요.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한 지혜는 부끄러웠는지 그때부터 막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쪽으로 쭉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쪽의 건너편이 바로 저희 집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그럼 전화번호는 기억하니? 라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는 또박또박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는 호련히 사라졌고 8살 지혜는 친구와 열심히 숙제를 이어했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엄마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8살에 직접 경험한 얘기거든요. 이 8살에 엄마를 만났어요. 이 순간. 지혜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 1번 즐겁다, 2번 황당하다, 3번 반갑다, 4번 아쉬웠다, 5번 두려웠다. 몇 번일까요? 3번, 2번, 5번. 다양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8살 지혜예요. 그리고 약간 어리숙함이 좀 있었죠. 정답이 많이 나왔어요. 네, 3번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멍청했죠, 제가. 선생님이 그때 이제 엄마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학교에 엄마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던 거였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그 아저씨에게 선생님 집 위치를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얘기했다라는 걸 까마득히 잊고 엄마를 본 반가움이 너무 좋았던 거죠. 자, 다들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내용에서 8살의 지혜의 심리 상태를 잘 이제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남자의 이야기고 잘 듣고 남자 A의 성격 혹은 심리 상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A와 B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취미생활이 같아 때로는 서로 동고동락하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운 사이지요.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앞서 선생님이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는 약간 좀 폭력성이 있어요. 잔인함도 있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남자 A와 B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취미생활이 같아 서로 동고동락을 하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우는 사이이지요. 하지만 A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림 판매는커녕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 동생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A와 B는 어김없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왠지 모르게 서로의 주장이 달라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B는 너무 화가 났고 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A는 칼을 들고 뒤따라갔지요. 산책을 하고 있는 B 뒤에 A가 불쑥 나타나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B는 A를 겨우겨우 진정시켰어요. B는 A네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지만 A가 무서워 근처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쯤 A를 지원해주던 동생의 결혼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A는 이제 본인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A는 칼을 들고 본인을 자해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해의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였어요. 자해의 소식을 들은 B는 과다출혈을 하고 있는 A를 근처 병원에 입원시키고 동생에게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A는 평온을 찾은 상태였어요. 동생을 본 A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해할 때 동맥을 건드렸나 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A는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 또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기서 A의 심리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A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상태. 무서워요. 빈센트 반 고, 벌써 이렇게 답을 얘기하시면 너무 속상한데, 뭐 알고 있었나 봅니다. 자, 좀 분노 조절 상태 맞아요. 선생님이 읽어줬던 얘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고갱이랑 싸우고 난 다음에 또 하필 그때 항상 자기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줬던 남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현할 땐 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면도칼이었어요. 그게 거의 칼과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그걸 들고 빈센트 반 고흐는 본인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리고 그 귀를 버린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광견병을 앓고 있던 술집에 하인이 있었거든요. 그 하인에게 그 귀를 선물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 좀 특이한 이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작품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귀를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의 얼굴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귀를 자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중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걸 한번 그대로 이야기를 해봐요. 왼쪽에 귀를 자른 다음에 그린 작품과 바로 자른 다음에 그린 작품과 시간이 좀 이제 흐른 다음에 그린 작품. 표정이 다르네요. 또 어떤 게 달라 보여요?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셔도 좋아요. 생긴 게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없다, 온화해졌다. 얼굴색이 창백해졌어요. 헬쑥해졌다. 그쵸. 여기서 선생님이 또 질문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공통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얘기를 해줬거든요. 옷 입은 색깔이 똑같다. 모자도 똑같다. 그 다음에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도 똑같다. 째려보고 있다. 이 모습은 반측면을 그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작품에 대한 차이점. 뭐가 달라? 배경이 달랐어요. 그렇죠. 담배도 물고 있어요. 맞아요. 단추 모양이 달라요. 아주 리얼하게 잘 봤어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 온화해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은 자, 여기에 여기 이 왼쪽의 작품을 보면 눈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정확하게 분할했어요. 그 다음에 강렬한 색상으로 표현을 하였고 파이프를 물고 있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연기가 마치 이제 소용돌이 치는 듯한 무늬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더 온화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색깔에서도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 모자를 그린 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붓터치가 왼쪽이 좀 더 강렬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좀 더 강렬한 붓터치를 그린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어떤 친구가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작품 제목을 얘기해 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색깔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왜냐하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제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화려해 보이는 건 맞지만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 불안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이런 식으로 회오리 치는 듯한 느낌의 붓터치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작품을 또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프랑스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베르 성당이에요. 이 오베르 성당을 빈센트 반 고흐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부터 3월 30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때 태어나 1890년 7월 29일 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이 오베르 성당 작품은 1890년 자살했던 그 해, 그 달, 같은 달 7월 달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불안한 심리를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성당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 오른쪽과 왼쪽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쭉 걸어가면 마을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쭉쭉쭉 걸어가면 공동묘지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려져 있는 그 인물은 지금 현재 어디를 걸어가고 있나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나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이 삶이 너무 싫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그렸었죠.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자살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자살이다, 타살이다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은 있긴 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그 당시 마을 사람들도 은폐를 했던 사실이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예전에는 자살로 추정을 했었고 오늘날은 타살로 추정을 하기는 해요. 그 얘기는 좀 더 확실해지고 나면 나누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선생님이 어떤 한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데 나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영상 속 주인공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감정이입을 하셔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는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6살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18살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쇠창살이 몸을 관통하게 되는 그런 교통사고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뼈가 11개 조각 거의 다 퍼즐로 맞춰야 될 듯이 다 이제 뼈가 조각조각 나게 되었어요. 탈골이 되기도 하고 골절이 되기도 하고 이제 수술을 할 때 퍼즐을 맞추듯이 수술을 했다고 하고 의사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프리다 칼로가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살기는 했지만 아마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평범한 삶을 살기는 어려웠어요. 몸에 깁스를 하고 지루함 때문인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프리다 칼로는 결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렸던 그림을 리베라라는 작가한테 들고 가거든요. 리베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 사람에게 내 그림을 들고 가서 평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남성이 그 리베라라는 작가예요.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이제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사랑을 위해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뼈도 다 부서졌었고 몸이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번 임신을 했지만 3번 다 유산을 하고 납니다. Tu vida, yo la mía, sufriendo parecidos desengaños. Y ella es flama que se eleva y es un pájaro a volar en la noche que se incendió, estrella de oscuridad. Busca entre la tiniebla la dulce hoguera del beso que quema el amor en sus labios. El infierno es este cielo. 자,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일기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선생님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다 가질 수 있었던 걸 갖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굉장히 슬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제 프리다 칼로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불쌍하다. 맞아. 너무 슬프죠. 맞아요. 너무 슬픈 얘기예요. 누구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결혼, 아니면 건강함,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이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프리다 칼로는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그녀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다 칼로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왼쪽 편에 보여있는 사진처럼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그쵸? 근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칼라 사진으로 봤을 때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 이제 미인이에요. 보면 본인의 작품에서도 이제 본인의 눈썹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 작품 속에 프리다 칼로라는 여성, 이 얼굴을 그렸어요. 이 얼굴을 그렸다면 이 주변에 다른 것들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가 그려져 있어요? 프리다 칼로 오른쪽 왼쪽에 무엇이 있고, 그렇지, 동물이 있어요. 연서가 얘기 먼저 해줬네. 고양이도 있고요. 맞아요. 고양이, 원숭이, 새 이렇게 있고, 또 목에는 그치 가시덩굴, 톡 쏟아 가시덩굴 나왔어요. 다음에
잠자리, 그렇죠, 잠자리. 아우, 잘 발견하셨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프리다 칼로는 본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왜 목에는 이렇게 가시덩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어깨죠. 프리다 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어깨에는 원숭이, 왼쪽에는 검은 고양이, 그리고 머리에는 나비와 잠자리, 이런 것들을 왜 그렸을까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도 키울 수가 있죠. 그쵸? 이 당시에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본인이 갖고 싶어 했던 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그것들은 나는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 애완동물을 이용을 해서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시덩굴은 뭘까요? 슬픔을 얘기하죠. 죽은 새까지 목걸이로 이렇게 담아서 그리면서 이 슬픈 삶,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나 잠자리를 보면 어때요? 잠자리 같은 경우 일단 나비나 잠자리가 날개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저기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만 프리다 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려한 나비 보면 본인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치장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화상 두 개를 봤어요. 빈센트 반 고흐랑 프리다 칼로. 본인의 내면을 표현했던 두 작가인데 표현 방법이 좀 달랐어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소용돌이 치는 듯한 붓터치를 이용해서 본인의 불안함을 표현하고,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소재의 상징성을 담아 표현을 했죠. 그쵸? 그러면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 틀린 그림 찾기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8군데거든요. 찾으셨으면 바로바로 댓글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정답일 경우에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 드릴게요. 자, 거울에 선 사람, 예, 찾았습니다. 거울에 선 사람. 또, 어디 좀 문 앞에 사람 한 명, 예, 선생님 읽었어요. 문 앞에 사람 한 명. 또 어디요? 창문 아닌데, 가슴의 꽃, 가슴의 꽃 좀 더 정확하게, 너무 빨리 가네요. 댓글이. 거울 옆에 뭐가 있죠? 아저씨 체크했어요. 남자 붓 누구야? 우와, 너무 잘했어요. 이걸 찾았다니. 그쵸? 여긴 붓이 있고, 여기는 붓이 없어요. 드레스. 그렇죠. 아까 연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나왔네. 이제 공주님의 꽃. 여기는 이제 반틈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나무 판자인데, 그렇죠, 뒤에. 이걸 나무 판자로 봤습니다. 네, 여기 이건 없어요. 또, 치마선? 어느 치마선? 누구의 치마선?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드레스인데, 그쵸, 어느 드레스? 선생님이 드레스 두 군데를 손을 봤어요. 그러니까 공주 옆에 여자 드레스 무늬. 지민이 맞죠? 지민이가, 그쵸, 여기. 무늬가 있고, 없고. 또, 지금 몇 개 찾았죠? 또 있어야 돼요. 또, 어디 있을까요? 검은색 드레스 선. 예, 맞아요. 여기는 선이 1개고요. 여기는 선이 2개 있어요. 지금 7개를 체크한 것 같은데, 그쵸? 둘, 넷, 여섯, 7개. 하나가 더 있는데, 8군데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오, 지현이.
우지연 문무늬 맞췄습니다. 문무늬. 여기가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체크했는 게 때문에 잘 안 보였나 봐요. 와, 정말 잘하셨어요. 쉬어가는 코너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틀린 그림 찾기를 했고,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제 또 마지막 하나. 요거 하나만 하면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그러면 빈센트 반 고흐나 프리다 칼로가 자화상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화상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번에도 퀴즈예요, 퀴즈. 여기에 본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그려진 작품이거든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에요. 여기 그려진 대상들이 많은 학자들이에요. 누구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뭐 이런 학자들이 막 그려져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라파엘로가 본인의 얼굴을 조그맣게 숨겨서 표현한 게 있어요.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너무 모르겠죠. 나 라파엘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라파엘로 얼굴을 준비했어요. 자, 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끝 연승이 최연승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데 최연승 최연승 몇 학년이야 너? 아,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에 라파엘로 얼굴이 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찾아서 선생님이 기운이 빠지는데 좋아해야 될 일이죠. 이건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졌던 아테네 학당의 작품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려져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라파엘로가 나도 여기에 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조그만하게 얼굴을 그렸답니다. 여기에 조그만하게. 또 작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봤던 작품인데 선생님이 이제 틀린 그림 찾게 한 데는 이유가 다 있었죠. 자세히 보았다면 분명히 작가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무판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어디 있을까요? 민서가 나라면 중간에 크게 그리겠대. 그치, 맞아. 그렇게 그리면 좋죠. 그렇죠. 거울 쪽에 오른쪽 편에 있죠. 그쵸? 여기가 이 사람이 바로 작가예요. 이 작품 제목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얘가 공주님이에요. 이 조만한 게 5살인데 이 조만한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공주님 뭐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뭐가 불편한 게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옆에 보시면 조금 이제 여기 공주와 이제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난쟁이들이래요. 그림을 그릴 때 귀족들이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또 보실까요? 어라? 아까 거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쵸? 거울 속에 비치는 사람이 누굴까? 공주는 있는데 누가 없네? 거울 속에 누굴까? 정답이 없을까요? 왕과 왕비, 흐흐용씨, 왕과 왕비 맞추셨습니다. 그쵸?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이를 그리고 있는 작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재밌는 설은, 공주님, 우리 그림 그려야지요. 어서 빨리 앞에 갑시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공주는, 나 싫어. 지금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고 있고, 작가는 어떡하죠? 왕과 왕비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과 왕비, 거울 속에 있는 왕과 왕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래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 같으면 크게 그리는데 요번에도 조그맣게 그렸네?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이것도 너무 쉬워요. 어디 있을까요? 작가가.
찾으셨나요? 뒤에, 그쵸, 뒤에. 뒤에 있어요, 뒤에. 어느 뒤인지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쵸?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끝에 여기 보시면 작가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왕과 왕비의 일가, 가족들을 그렸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나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돈 많고, 이렇게 훈장도 많이 받고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알고 보니, 이 왕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니까 얼굴은 불그스름하고 배는 볼록 튀어나와 있고 전혀 권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왕비 한번 보세요. 왕비 같으면 엄청 예쁘게 화려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목은 굵다랗고 팔뚝도 굵게 그리면서 예쁘지 않게 표현을 했어요. 감히 왕과 왕비를. 그리고 여기 왕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 동생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여기 이 사람,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여동생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면 약간 척추가 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부와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이 당시에 근친혼, 가족들, 친척들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뒤를 이을 왕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얼굴이 없어. 심지어 왕의 일가인데 아직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만 사람만 그리고 얼굴은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엄청 큰 점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보이죠. 왕의 이제 누나가 됩니다. 이렇게 총 이제 13명을 그렸어요. 불길한 징조죠. 서양에서의 13명. 그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왕과 왕비는 본인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그렸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던 왕과 왕비였어요. 심지어 본인의 얼굴, 이 왕과 이제 왕비 가족들을 그렸는데 화가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걸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가를 그렸고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댓글 준비 요이땅 해주시고 질문 나갑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아래의 작품과 같이 본인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화상, 우리 지민이 첫 번째 자화상 딩동댕 맞췄어요. 잘했어요, 예쁜이들. 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두 번째, 빈센트 반 고흐가 너무너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표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무채색을 주로 사용했다. 두 번째, 원숭이 고양이를 상징적으로 다 읽기도 전에 누가 첫 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3번 정답이죠. 소용돌이 치는 듯한 붓터치. 본인의 죽음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붓터치는 강렬하게 나왔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집중했는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작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이 아까 아테네 학당 그렇죠. 2번이에요. 자, 잘하셨어요. 2번 르네상스 시기에 처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빼꼼히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과감한 행동이었어요. 자, 이렇게 끝 하면 아쉽잖아요. 선생님이 팝아트, 선생님 저번에 아까 보여줬었죠? 거기에 제작 방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팝아트 자화상. 여러분들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준비물은 본인의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 칼라든 흑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도 그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쌩얼 아니에요. 댓글 쌩얼. 종이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연필 지우개 준비해 주시고 채색 도구는 이제 좀 붓터치
선이 좀 남지 않은 넓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재료, 예를 들어 마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작 순서도 말씀해 드릴게요. 출력한 사진 뒷면에다가 연필로 칠하고 도화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도화지와 종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하고 연필로 윤곽선을 따라 그립니다. 출력한 사진 떼고 연필로 스케치를 정리합니다. 채색할 때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서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윤곽선 정리를 합니다. 미술은 이렇게 글로 읽으면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사진, 여러 가지 채색 도구, 연필 지우개, 종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연필로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달라고 했잖아요. 한번 보시면 사진 뒷장에다가 연필로 선을 그으면 이제 내가 만든 먹지가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을 다시 뒤집어서 이 도화지 위에다가 테이프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얘가 삐뚤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따라 그립니다. 여기 보시면 따라 그리면 희미하게 선이 나오거든요. 여기 선이 진하게 나오면 나중에 수정할 때 어려워요. 이제 뾰족한 도구로 여기 윤곽선을 따라 그리면 이렇게 선 보이세요? 조금 더 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따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희미하게. 얼굴 보이시죠? 선생님의 얼굴. 이게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진짜 연필로 이제 스케치를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눈은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고요. 턱도 좀 깎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시고, 선생님 채색 도구가 좀 미비해서 좀 다 완성시키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머리 색깔도 바꿔주셔도 되고 피부색 바꿔주셔도 되고 배경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순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정색으로 윤곽선을 따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친절한 지혜씨와 함께하는 미술의 퐁당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를 찾아서 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이제 롤 하세요. 이제 수업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빠이빠이.